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의 반등 랠리가 다시 재개된 것 같습니다. 이날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크게 올랐고요. 그 가운데서도 나스닥 지수는 3% 넘게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아니면 특별한 일정, 특별한 지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시장 참가자들의 기업 실적에 베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은 워낙 고물가와 연준의 긴축 그리고 침체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리고 실적이 하나씩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런 것에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조금 전에 발표됐던 넷플릭스의 실적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후 애프터마켓에서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지만 구독자가 97만 명 감소했습니다. 근데 시장 예상치가 200만 명 감소였기 때문에 이거 봐,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이런 내용으로 자,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넷플릭스의 주가는 오히려 시간외 거래에서 8%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3분기에는 시장이 좀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도 조금씩 커지고 있는 분위기여서요.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마감 시황은 최서영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7월 19일 화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뉴욕 증시는 러시아의 가스 공급 전면 재개 소식 그리고 견조한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힘입어서 큰 변동성 없이 상승폭 키워나가다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43% 상승했고요. S&P 500은 2.76%, 나스닥은 3.1%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럼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최근 2분기 실적 발표들에 대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우려했던 것보다 더 잘 버텨내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투자자들과 기업들이 모두 높은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업들이 2분기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놀라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잘 헤쳐나갔다는 점에 주목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달러화 강세가 일부 기업들의 실적에 부담을 주기는 했지만 실적 호조가 나와줬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기 점검을 이유로 11일 이후 지금까지 공급이 중단됐었던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송관 노르트스트림 1이 다시 공급을 재개할 것이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들려왔습니다. 노르트스트림 1은 유럽연합으로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3분의 1에 해당할 정도인데요. 러시아로부터 오는 가스가 차단되게 되면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경제가 약 5%나 위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유럽 측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가스 공급을 중단하게 된다면 이것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공급량이 이전만큼 완전히 회복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지만 가스 공급 재개 소식은 뉴욕 증시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호조로 작용했습니다. 이번에 히트맵 열어서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섹터들이 거의 상승했던 날이었습니다. 반도체주들의 경우에는 이른바 반도체 육성 법안에 대한 주요 상원 표결을 앞두고 급등했는데요. 이 법안은 반도체 업체들에게 52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주게 됩니다. 때문에 관련주들 흐름 대부분 좋게 보였습니다. 주요 은행주들도 흐름 좋았습니다. 최근 있었던 실적 발표 영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트루이스트 파이낸셜, 시티즌스 파이낸셜이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훈풍에 힘입어서 골드만삭스도 5.5% 넘게 올랐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3.4%, JP모건이 약 2.5%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넷플릭스 소식입니다. 넷플릭스는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구독자에 관해서 원래는 200만 명 감소가 예상됐었는데 97만 명만 감소했다고 전해지면서 시간으로 급등 중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애프터마켓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관련주들은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 등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 수요가 강하다는 소식에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항공주들 그리고 특히나 크루즈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종목별 이슈들도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실적이 희비를 갈라줬는데요. 보잉의 주가는 약 5.7% 올랐습니다. 여러 신규 수주들을 따냈기 때문인데요.
델타항공으로부터 100대의 항공기 신규 수주가 예정돼 있고 다른 기업들로부터의 항공기 그리고 제트기들의 주문이 들어왔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IBM의 경우에는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5% 넘게 급락했습니다. 올해 현금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기 때문인데요. IBM은 경기 침체 그리고 강달러 등의 영향 때문에 현금 흐름뿐만 아니라 마진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존슨앤드존슨은 코로나19 백신 판매 호조로 인해서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강달러의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간 순이익 그리고 매출 증가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는 약 1.5% 하락 마감했습니다. 포드도 오늘 장에서 5% 넘게 급등했는데요. 전일 최신 픽업 트럭인 F150R을 공개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록히드 마틴 주가는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해서 장중에 하락했다가 0.8% 상승 마감했고요. 에너지주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손모빌은 파이퍼 샌들러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에 약 2.5% 올랐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엑손모빌이 앞으로 주가가 25%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말했고 견고한 2분기 실적을 예고했습니다. 할리버튼의 주가 역시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발표로 2.5% 올랐습니다. 다음은 상품 선물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이 수요를 악화시키는 경기 침체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감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공급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강하기는 하지만 약세 흐름을 잠시 보이고 있는 달러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국제유가 배럴당 약 10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며칠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암호화폐들 역시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1,500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고 비트코인은 23,000달러대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 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패닉은 매수 기회다라는 키워드인데 아주 유명한 주식시장의 격언이 있죠. 공포에 매수하라.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시장 현상 그리고 지표가 나와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주기적으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자자들은 전문 투자자를 말하는 거고요. 일반 개인 투자자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투자자들이 완전 패닉 무드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패닉 모드에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한 근거는 바로 이건데요. 현금 보유량이 증가하고 있고 경기 전망이 굉장히 낮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현금 보유량을 제가 눈으로 직접 그래프로 보여드릴 텐데, 자, 그래프에서 보시는 이 피크, 그러니까 바 그래프가 바로 현금 보유 비중을 나타내는 거고요. 지금은 현금 보유 비중이 이번 조사에서 6.1%를 기록했습니다.
2001년 10월 이후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 21년 동안 한 번도 포트폴리오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주식 투자를 못하고 현금으로 대신 보유하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경기 전망도 계속 하향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79%가 향후 1년 동안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이건 1995년 이래 최대치고요. 이처럼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큼 경기 전망이 나빴던 적이 없고 현금 보유를 많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투자 전략가는 이번 설문을 놓고 리먼 사태까지 악화되지만 않는다면 3분기에는 역발상 리스크온 트레이딩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3분기 시장 반등을 전망한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제 다른 IB들의 의견은 어떨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투자 전략과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BOA도 하반기 아니면 뭐 3분기의 랠리를 컨트레리언 성격의 그런 랠리를 점쳤지만은 전제를 달았습니다. 세 가지였죠.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이 둔화 기미를 좀 보여줘야 된다. 두 번째가 이 기사에서도 나왔지만은 리만 파산과 같은 재앙급의 그런 이벤트가 없어야 된다. 세 번째가 연말께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좀 중단하는 그런 시그널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 간다는 아니고 전제 조건이 좀 성립이 돼야지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기관들의 의견을 보더라도 좀 같은 맥락의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투자자들이 연준의 4분기 정책 전환을 기대하면서 피벗 포인트를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지금 성장주를 좀 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고요. 즉 지속되려면은 랠리가 지속되려면은 근본적인 문제가 조금 더 풀려야 된다.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라고 한다면은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이에 따른 강한 긴축 노선이 되겠죠.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도 비슷한 의견을 좀 내고 있는데요. 고인플레와 침체 위기 속에서의 반등은 단기에 그칠 것이다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들은 미국 경제의 역성장이 아직까지는 증시에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이는 이런 분석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밤 사이에 이제 아틀란타 연은에서 추적하는 GDP 나우 트래커를 보니까 2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6%를 일단 지금까지는 좀 팔로업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2분기 GDP 성장률 이달 말에 발표가 되죠. 실제로 역성장이 나는지 여부에 따라서 또 증시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아직은 아니다라는 키워드인데 그럼 뭐가 아직은 아닐까요? 네, 이제 앞서서도 랠리의 지속 능력 아니면 뭐 전제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것과 좀 관련이 된 내용인데 인플레이션과 이제 긴축 압박과 관련해서 아직은 좀 아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풀리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인플레이션이 피크에 근접했으며 연준의 긴축 압박이 그에 따라서 완화될 것이라는 예상은 아직까지 성급하다, 프리머추어라는 표현을 쓰면서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월요일 날 블룸버그 TVI 인터뷰, 이 피터 오펜하이머 수석 스트래티지스트의 인터뷰였는데요. 화요일 날 이제 비즈니스 인사이드를 통해서 기사화된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수치상으로 인플레이션은 뭐 둔화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면서 하지만은 살아있는 현실에서는 그 속도만 좀 줄었지 가격은 계속 오른다라고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시 바닥과 관련한 어떤 침체를 얼마만큼 시장이 선반영을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특히 깊은 침체를 아직까지 모두 반영했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골드만삭스가 얘기한 거는 물론 물가 상승률이 뭐 7% 이 정도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네. 7%가 올라가는 거는 소비자들이 느끼기 때문에 소비 위축이 좀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짚은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결국 침체 강도 또 영향력의 전망에 따라서 좀 기관별의 의견도 엇갈리는 것 같거든요. 그럼 다소 긍정적으로 보는 쪽도 지금 있을까요? 네, BOA도 사실은 뭐 그래도 반등을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백기투한 관점에서 이제는 왔다, 타오를 다 던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등을 예상을 한 것이고 뭐 긍정적으로 근본적으로 좀 보는 쪽을 좀 살펴보자면은 스티펠이 있겠습니다. 최근에도 3분기에 S&P 500 지수가 당장 4,200선까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침체 공포가 과도했고 그리고 향후 6에서 9개월간의 침체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즉 지금 다른 기관들의 의견을 보면은 침체가 안 온다면은 향후에 시장이 좀 풀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티펠에서는 침체가 이미 안 올 거기 때문에 자신들은 금방 좀 반등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차이점을 들어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날의 큰 폭의 반등도 그렇고요. 최근에 시장이 좀 안정화 기미를 보이는 것과 관련을 해서 좀 또 생각해 볼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연준의 블랙아웃 기간이죠. 7월 16일부터 이제 연준 위원들이 통화정책 관련 발언을 못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불확실성 완화에 좀 도움을 준다는 점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달러화 강세도 주춤하고 있고 국제유가도 뭐 전일에는 급등하긴 했지만은 최근에 많이 고점에서 내려온 부분 이런 또 단기적인 요소들 때문에 시장이 좀 완전히 풀린 것 같이 느껴지는 점 네네.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좀 앞으로를 또 내다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구독자 또 구독자. 가장 중요한 게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업체들에게는 구독자의 증가율 혹은 감소율인 거죠. 자, 조금 전에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일단 이번에 글로벌 구독자 수가 97만 명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난 실적 발표 당시에 20만 명 감소하면서 11년 만에 처음으로 넷플릭스의 구독자가 감소하는 역성장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있었죠. 자, 그 때문에 사실 주가 충격도 상당히 컸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구독자 감소까지 포함하면 2개 분기 연속 구독자가 감소한 거거든요. 게다가 구독자 감소폭도 지난 분기에 20만 명, 이번에 97만 명이니까 감소폭도 훨씬 더 커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8%가량 급등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거의 200만 명 감소할 거다라고 예상했었는데 예상치에 비해서는 월등히 좋은 수치가 나온 거였기 때문입니다. 자, 구독자 감소폭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었던 거는 인기 드라마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의 신규 에피소드가 공개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많게는 뭐 400만 명 감소까지도 전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97만 명만 감소했다고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 반등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시간의 거래 주가 급등이 이 본장까지 계속 이어질지는 약간 미지수인데요.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서 오늘 밤 본장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확연하게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3분기 그 구독자 수를 180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넷플릭스가 제시하는 가이던스가 이것보다 낮게 제시될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는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실적에 대한 평가를 비롯해서 최근 그럼 넷플릭스에 대한 월가의 분위기가 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구독자 지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2분기에 97만 명 감소한 것이 가이던스 대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뭐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매우 양호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 투자자들도 안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가이던스가 100만 명 증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성장으로 어쨌든 간에 회귀할 것이다. 이런 점을 시사한 점이 물론 뭐 지금 나오는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부진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쪽에 그러니까 구독자 증가세 회귀에 더욱더 시장이 또 집중하는 시간의 급등 좀 반응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라인 실적 지표를 좀 보더라도 매출은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이었어요. 근데 EPS가 이번에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뭐 꽤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은 사실은 넷플릭스는 과거부터 대표적인 성장주였고 그렇기 때문에 적자를 내면서도 고밸류를 받아왔던 그런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업 자체도 어떤 뭐 브레이크 이븐을 맞추겠다, 이제 뭐 수익을 본격적으로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시장에서는 뭐 반응이 뜨뜻미지근했어요. 오히려 투자를 늘리면서 공격적으로 경영을 하는 것이 좋지 넷플릭스가 뭐 수익성이 개선돼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냐 뭐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EPS 서프라이즈 그 정도도 굉장히 좀 충분했고 그리고 이렇게 구독자 수의 성장세 회귀를 또 시사를 하면서 동시에 EPS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시간의 급등 반응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투자 의견 변화 동향을 좀 보면요. 최근 그 이슈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광고 서비스 파트너십이 있었죠. 근데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벤치마크 같은 기관에서는 여전히 넷플릭스라는 주식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광고 업계에서 탑티어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UBS도 앞서서 목표 주가를 기존의 355달러에서
198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유럽 일부 지역에서의 가격 인상 여파로 이번에 가이던스와 근접한 결과를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즉 기대치가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일단은 가이던스보다 굉장히 좋은 2분기의 그 구독자 수 좀 선방한 그런 지표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넷플릭스 조금 전에 실적 발표했던 그 내용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비행기 주세요, 비행기 주세요. 안 그래도 저도 요즘에 보잉과 관련된 이 수주 소식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려와서 저도 보잉을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혹시 보잉 얘기 맞을까요? 네, 맞아요. 보잉의 분위기가 굉장히 또 빠르게 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가 이날도 뭐 한 5% 정도 또 한 번 급등을 했는데 7월에만 15% 가깝게 보잉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랠리를 하고 있는데 너도 나도 비행기 주세요라고 지금 외치고 있기 때문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덕을 톡톡히 좀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글로벌 에어쇼가 이제 열리면은 이런 항공기 제조사들이 대형 계약을 많이 따내기로 좀 유명한데요. 이번에 영국 판보로 쇼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잇따라 보잉이 수주에 좀 성공을 하면서 주가도 랠리를 펼치는 선순환이 나타났는데요. 예를 들어서 델타 항공과 130억 달러 규모의 계약 소식 하루 뒤에 에어캡에 이제 787 기종 5대를 공급하는 그런 판매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737 맥스와 관련한 추가 또 계약도 있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제 787 드림라이너 기종의 계약이 좀 의미가 클 것 같은데요. 현재 1년 이상 인도가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에서는 인도 재개와 관련해서 진전이 있는 신호다라고 해석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보잉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좀 거친 것일까? 이 보잉 실적 발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보이는 호재는 모두 다 현실입니다. 이게 뭐 기대감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이번에 수주를 한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최근에 목격을 하고 있는 뭐 인도 트렌드의 개선이라든지 또 중국에서의 787 맥스가 이제 항공 운항 재개를 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뭐 현실적인 그런 호재입니다. 하지만은 불안 요소가 완전히 거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한 번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 예를 들어서 777 기종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계속해서 좀 지연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많이 좀 수주 계약을 하고 있지만은 현재는 어떻게 본다면 재고 정리 세일 중입니다. 보잉이 항공기를 굉장히 좀 싸게 팔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수요자들이 싼 가격이 좀 메리트가 사라졌을 때는 어떻게 또 수요가 변할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 침체가 또 현실화됐을 때는 항공기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불안 요소는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는 7월 27일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약 한 3% 정도 증가한 175.2억 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고 소폭의 뭐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드라인 지표상에서 어떤 뭐 서프라이즈가 나올지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린 일부 기종의 뭐 출시 일정이라든지 이런 관련한 또 코멘트도 경영진들의 말도 좀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불안 요인들 꼭 챙겨봐야 되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보잉의 이 판매 대수를 좀 추적을 해봤거든요. 불과 한 4-5분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40대, 50대, 그러니까 이게 737 기종이요. 737 기종이 40대, 50대밖에 못 팔았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게 100대까지 늘어났었고 사고 이전, 팬데믹 이전에는 거의 매 분기마다 200대 정도 팔았던 기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회복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이렇게 우려 요인들 좀 감안하고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잉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